그 다음에 서바이벌 키트 4번입니다. 예, 4번은 배드뉴스입니다. 이 장도 중요합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그래서 이 책의 제일 주제에 걸맞는 게 바로 이 배드뉴스인데 112페이지에 박완서 우리 작가님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 문단에 박완서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수많은 여성 작가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희망이 되었는지 선생님은 아실까요? 박완서 이 선생님은 5자녀를 두고서 굉장히 다복하셨는데 1985년도에 막내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86년도에 남편이 또 폐암에 걸렸는데 또 결과적으로 88년도에 또 돌아가셨고요. 또 같은 해에 하나뿐인 아들까지로 또 이제 사고로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절망스럽겠습니까? 뭐 남편 돌아갔죠. 그 자녀 둘을 갖다가 그냥 다 잃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이겨낸 박완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고통을 과장하는 것은 엄살이죠. 또 조금 좋다고 난리치는 것도 보기 안 좋고요. 비명도 지르지 말고 교송도 지르지 말아야죠. 저는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 진짜 이 내공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내공이. 예? 112페이지에 보면은 그 밑에 굿뉴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공이나 실패는 실은 해프닝입니다. 영원히 지속하는 성공이나 실패란 없지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고 사회 나가서 반드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나중에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성공 안에는 실패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동창회 보면 다 압니다. 예? 예, 뭐 뒤에서 놀았던 친구들이 어느 날 가보니까 갓그랜저 딱 그 당시 최고였던 갓그랜저 딱 끌고 나오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굿뉴스가 됐던 배드뉴스가 됐던 거기서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보면은 사례가 2개가 나오죠. 중간에 보면은 2014년도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가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소위 왕상무 사건, 우리 알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114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국내에서 한 글로벌 기업의 CEO로 20년 가까이 장수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과 업무상 자주 만나는 한 분이 그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20년간 장수하는 그분이 장수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어리고 직책도 낮은데 그와 미팅을 하고 나면 배웅을 하고 있는 자신의 엘리베이터까지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의 90도로 인사를 한답니다. 와, 참 대단하죠. 그렇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단순한 거칠하다기보다는 진심 어린 그 겸손함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균형이 잡히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를 독차지하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순간이든지 이렇게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한 6, 7번째 축구뿐 아니라 삶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 아닐까. 환갑에 은퇴하고 나서 이런 것을 해보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기보다는 30, 40대에 한 번은 은퇴해서 하프타임을 가져봐.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40, 50대를 살아보는 거야. 새로운 40, 50대를 갖다 살아보는 거야. 하프타임을 거친 후에. 그래서 하프타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예, 하프타임. 이게 바로 우리가 위기돌파 시리즈 마지막에 다룰 책이 바로 이 하프타임입니다. 인생의 하프타임. 그래서 이 책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은 배드뉴스를 관리하는 3가지 방법. 예, 그 나쁜 소식 속에 관리하는 3가지 방법.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119페이지 맨 밑에 2010년도 1월 26일 새벽 아파트 24층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된 이모 부사장은 51번째 생일이었던 전날 혼자 술을 마시고 장문의 유서를 남긴 후 투신한 것을 밝혀졌다. 회사 때문에 힘들다, 우울증 때문에 고생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깨진 양주병 하나 들고서 이제 뛰어내린 거죠. 예, 나머지가 보니까 초고속 승진을 갖다 거듭하던 그가 2년 연속 좌천된 것 때문에 아마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부사장이니까 연봉도 한 10억 이상 됐었겠죠. 재산도 한 70억 이상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안타깝다는 스토리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2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한 3번째, 위기관리 컨설팅 하면서 배드뉴스가 발생하는 상황을 자주 관찰합니다. 배드뉴스는 왜 일어날까요? 3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걸 갖다 교통사고로 비유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면 먼저 나의 실수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란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갑자기 시야가 가려서 못 봐고 사고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과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나의 잘못 때문이란 거죠. 실수와는 달리 알고도 저지르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분명히 내가 알아요. 알고서도 내가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두 번째 나의 잘못,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실수나 잘못에 상관없이 재수가 없어서 벌어지는 거. 내가 길을 가는데 뭐 음주 운전하는 차에 내가 치여서 내가 사고를 당했단 말이죠. 그런 거 뭐예요? 재수가 없는 케이스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123페이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123페이지의 대응 팁이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팁은 배드뉴스가 벌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서란 더 나을 수도 있을 과거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124페이지 매니에 바로 힘 빼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망치질 할 때도 힘을 빼야 되고 운동할 적에도 힘을 빼야 되고 수영할 때도 힘 빼는 사람이 잘하고 힘 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내려놓는 거,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놔 보는 거, 그런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방법은 그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이제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뭐 범사 모든 것에 감사란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많이 찌그러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갖다 속상할 게 아니라 내가 안 다쳐서 다행이다. 내지는 뭐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다리에 금이 간 게 참 다행이다. 부러지지 않아서 뭐라든가. 예, 그래서 좀 더 심각한 상황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팁은 벌어진 상황을 갖다 받아들이고 나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내가 뭘 할 것이냐. 그 다음 내가 뭘 할 것이냐. 그래서 125페이지 보면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인생 수업. 몇 년 전에 그 단무지 때 주제 도서로 삼았던 게 바로 인생 수업이죠. 너무 좋죠. 아주 호스피스의 창시자이자 정신과 의사이자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아주 책 너무 좋습니다. 인생 수업. 그래서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됐죠. 행복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고 그 전체를 어떤 마음 상태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퀴블러의 책을 다시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밑에 보면은 밑에서 한 네 번째 2010년 여름에 저는 시카고에서 즉흥 연기의 하버드라는 닉네임을 자랑하는 50년 넘은 미국의 대표적인 코미디 극단 세컨시티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 부러워요. 저도 연극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보고 싶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연극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 되게 강의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걸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분은 더군다나 그것도 아니고 즉흥 연기. 와. 저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즉흥 연기가 가장 권위 있는 거기서 교육을 받았는데 즉흥 연기를 할 적에 그러니까 뭐 대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즉흥으로 연기하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yes and라는 겁니다. yes and. 다시 말해서 즉흥적으로 벌어지는 그 상황들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yes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대응을 더하는 and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yes 밭이 아니라 yes and. 다시 말해서 yes and를 다른 말로 잘 표현하면 anyway 같아요. anyway.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anyway라는 책이 있는데 그래도란 책처럼 그래도라는 그런 개념이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yes and라는 참 좋은 개념을 새로 알게 돼서 참 기뻤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 상황이 벌어졌어. 이제 무엇을 해야지?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1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워렌 버핏의 평생 동반자이자 가치 투자 개념을 완성하는 인물로 평가되는 찰리 먼거. 버핏하고 거의 이제 아주 동반자 역할을 했던 이제 찰리 먼거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찰리 먼거가 그렇게 대단한 걸 할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이 있었는데 실수나 어리석은 판단 리스트를 만들었던 거죠. 실수 리스트를 갖다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했을 적에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독서 모임에서 그 모셨던 작가님이 계시죠. 박정윤 저자님 이 책도 너무 좋죠. 이 책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59페이지에 결핍 노트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갖다 결핍을 느낄까, 뭘 좀 부족해, 뭘 갖다 원하는 거, 원투와 니드가 뭘까 이런 걸 갖다가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사업 기회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드뉴스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배드뉴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코칭을 받고 조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와, 이건 참 굉장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마 뒤편에는
전전두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전두엽은 의사결정하면서 논리적 판단하는데 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평상시에는 그게 작동을 해요. 전전두엽이. 근데 위기상황이 닥쳤을 적에는 전전두엽이 아니라 바로 편도체, 감정과 관련된 편도체가 뇌를 장악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역설의 말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지혜의 왕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 이렇게 지혜를 갖다가 잘 판단도 해주고 평가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은 인생이 어땠어요? 예, 비참했던 거잖아요. 지혜롭지 못했던 거,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가 솔로몬의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위기가 처했을 적에는 다른 멘토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 상담 참 많이 합니다. 직장 상담도 참 많이 하는데,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 상황에 진짜 조금만 조언해 주면은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고 점프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해주고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8페이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중간에 배드 뉴스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소위 멘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스승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멘토는 지식으로 무장한 똑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삶의 풍파를 어느 정도 겪고 지혜를 갖춘 현명한 사람입니다. 멘토들은 구체적인 액션을 알려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져주고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진실 씨 사례도 나오는데 안타까웠죠. 그분한테 진짜 그런 걸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멘토한 사람이 있었다면은 여기에 비극적인 상황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보실까요? 130페이지 보면은 배드뉴스는 내 삶의 절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우. 배드뉴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처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은 내 인생이 지금 절정하게 간다는 뜻이는 거죠. 인간은 비교의 동물이라 배드뉴스가 없으면 굿뉴스도 없는 거죠. 예? 단짠이란 말 있잖아요. 단맛이 없으면은 짠맛을 못 느끼고 짠맛이 없으면 또 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리스 어원에서 그 질병에서의 터닝포인트, 나을 거냐 말 거냐 이런 터닝포인트가 바로 크라이시스란 말입니다. 참 위기가 크라이시스인데 크라이막스란 말 있잖아요. 크라이막스. 지나면 해피엔딩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크라이시스일 적에는 크라이막스가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에 보면은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에도 진출한 그 킹코스의 창립자 폴 오팔라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주의력 결핍에다가 과잉 행동장애에다가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었는데 그의 위대한 멘토였던 어머님이 늘 이렇게 말을 했대요. 걱정 마라 폴. 지금 학교에서 성적 A를 받고 있는 학생이 나중에는 B 받던 학생을 위해서 일을 하고 C 받던 학생들은 사업을 하고 D 받던 학생들은 나중에 자기 이름이 새긴 빌딩을 남긴단다. 와, 대단하죠? 그래서 갑자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생각났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썼던 로버트 기요사키가 썼던 책이 이제 꽤 여러 권 있는데 그중에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왜 A 학생은 C 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 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 공부 잘했던 사람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제 월급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참 이 어머님이 아주 지혜롭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걱정 마라 폴. 지금 학교에서 성적 A를 받는 학생이 나중에는 B 받던 학생을 위해서 일하고 C 받던 학생은 사업을 하며 D 받던 학생은 나중에 자기 이름을 새긴 빌딩을 남긴단다. 참 너무 지혜로워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사업가가 됐고 전 세계적인 체인저를 갖고 있는 킹코스의 CEO가 됐단 말이죠. 예? 빌딩도 남겼을 겁니다, 아마. 132페이지 보면은 제목이 긍정의 힘이 도움이 될까? 우리는 다 긍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반드시 도움될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삶이란 굿뉴스와 배드뉴스의 교차라고 볼 수 있는데 굿뉴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긍정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자신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배드뉴스는 어떨까요? 배드뉴스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는 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배드뉴스를 예방하고 싶다면 적절히 비판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괜찮을까?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이거는 이제 뭐와 비유를 한다면은 내 집 마련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해외여행 등 좋은 일을 위해서는 저축을 하잖아요. 예? 저축을 하는데 우리는 아프거나 내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그죠 사고 났을 때 대비해서 보험이라든가 노후를 주면서 연금을 들잖아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균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긍정사고와 부정사고를 적절히 잘 섞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핑크가 쓰는 파는 것이 인간이다. 여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 감정 대 부정적 감정의 비율이 11대 1을 넘어가면 긍정적 감정은 득보다 해가 되기 시작한다. 긍정적 감정의 비율을 넘기면 자기 기만에 빠져 자기 개발을 등한시하는 대책 없는 낙천적이고 한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감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거는 제가 좀 놓치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파는 것이다 인간이다 이 책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이 1대 1이면은 행복하지 않답니다. 2대 1이어도 행복하지 않답니다. 근데 3대 1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한답니다. 긍정 3, 부정 1 정도가 행복해지기 시작해서 4대 1, 5대 1, 6대 1, 10대 1, 10대 1까지 괜찮은데 11대 1이 되면서 득보다 해가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이 3이나 한 10 정도, 3대 1이나 10대 1 정도까지는 행복하고 그게 넘어가면은 오히려 해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당한 의심이라든가 적당한 어떤 그 뭔가 대비한 태세는 필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저도 늘 절대 긍정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절대 긍정이 아니라 한 1% 정도는 그래도 긍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비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36페이지 보면은 굿뉴스와 배드뉴스는 누가 규정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나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견뎌내면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싸이 사례도 얘기하죠. 군대를 2번이나 가는데 결과적으로 또 대박 터졌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견뎌내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나 자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결국 모든 것이 끝에 가면 다 괜찮을 거야.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그런 마음. 그래서 굿뉴스와 배드뉴스는 이벤트이자 해프닝이다. 일시적인 일이지 중요한 것은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박은서 선생님의 말처럼 엄살 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10대 뉴스가 뭐냐? 그런 걸 한번 적어보는 그런 워크숍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내 삶의 10대 뉴스,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굿뉴스가 됐던 배드뉴스가 됐던 10대 뉴스가 뭐였을까? 저는 한때 한 10억 개 먹고서 죽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대학 떨어져서 재수하고 힘든 시간을 겪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전 회사에서 최고의 또 상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요. CEO 됐던 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그 하프타임을 이제 가집시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바이벌 키트 5번째 역사입니다. 역사는 미래를 돌아보고 과거를 계획하는 건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미래를 돌아보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55페이지 부고기사 쓰기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고기사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죽어서 그 기사를 갖다 쓰는 거죠. 거기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의 그 인생 수업을 갖다 인용하는데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더 이상 은행원, 여행가, 의사,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없는 날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만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고 기사를 갖다가 이렇게 써보는 것도 굉장히 자기 인생을 돌아다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한번 삶을 거슬러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고 기사 샘플입니다.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고 기사도 한번 써보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책에서는 묘비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얘기합니다. 158페이지 보면은 자신의 묘비문을 매년 쓰는 선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보면 되죠. 이렇게 묘비문. 묘비명 중에서 제가 이렇게 몇 개를 갖다 이렇게 뽑아봤는데 재밌는 게 많이 있죠. 조지 버나드 쇼 알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카네기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일하게 하는 방법을 아는 남자, 여기에 잠들다. 해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다. 김미화 씨는 그렇게 썼다면서요. 웃기고 자빠졌다.
예, 자니카스는 I will be back. 중광스님은 에이 괜히 왔다. 뭐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예, 그렇듯이 본인의 묘비명을 이렇게 써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서바이벌 여섯 번째 균형. 균형에서는 GPS를 얘기합니다. GPS는 어떤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비행기라든가 자동차 선박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들인데 GPS를 갖다가 작가는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G가 go, P가 play, 노는 거, 세 번째 S가 stop, 이 GPS란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정가제 go인데 go는 166페이지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미치도록 일해보는 경험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는 앞서 얘기했던 직장에 하는 직업을 만드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167페이지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을 미치도록 하는 기간은 우리 삶의 큰 기반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런 기간을 가능하면 젊고 건강할 때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0대나 40대 초반까지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역설적에도 젊을 때 균형을 깨어가면서 자신의 일에 미쳐본 경험이 그 이후의 삶에 여유와 균형을 주는데 핵심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라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워라밸이 아니라 젊었을 적에는 균형을 깨서 인생 노후에 균형을 맞춰 나가고 여유 있게 사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노후 가서 허덕되면 안 됩니다. 내가 노후에 두 사람의 부부가 애들 다 보내고 나서 집 한 채 있고 생활비가 한 달에 300만 원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100살까지 살 때 얼마가 필요할까? 대충 15억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내 잔고에 15억 현금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국가에 도움 받아야 되는데 도움 줍니까? 자녀들한테 효도하는 세대입니까? 뺏어가지만 않아도 되지?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세대인가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고 자식들에게 효도받지 못하는 마지막 세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패턴으로 가면 진짜 내가 은행 잔고 15억 만들 수 있는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아무리 아껴 쓴다 해도 10억은 필요할 텐데 내 은행 잔고에 10억을 현금을 갖고 있나? 없다면은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노인들의 그 삶이 가장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168페이지 플레이, 두 번째 플레이는 바로 노는 겁니다. 취미죠. 자신만의 놀이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169페이지도 나오죠.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윤대영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인생의 반은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달린다면 나머지 반은 취미에 쏟아야 합니다. 열심히 달릴 때 뇌는 방전됩니다. 충전시켜야 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둔다고 뇌는 충전되지 않거든요. 뇌를 충전하려면 뇌를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뇌는 아무 것이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게 바로 취미생활입니다. 그래서 취미생활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제일 취약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차 취미거리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목공소 그런 거라든가 재미있는 놀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과정이 스톱이죠. 스톱. 스톱은 첫 번째가 고에서는 일 어디까지 가봤니? 라고 묻는다면 플레이에서는 그 취미 어디까지 해봤니? 라고 묻는다면 스톱은 멍 때리며 어디까지나 생각해봤니? 멍 때리는 거.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5페이지 저녁 있는 삶을 얘기하고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이름을 날리고는 스페인의 엘블리 레스토랑은 미슐랭 가이드에서 14년간 별 3개를 받았었는데 영업을 6개월만 한답니다. 6개월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쉬면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2014년도에 한 달간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갔다 여행했는데 식당에 가보면은 오전에 3시간 일하고 오후 2시부터 3시간 쉬고 또 3시간 일하고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176페이지 중간에 우리가 바쁜 사업 활동 중에도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내어서 회의나 회의실이 아닌 외부에 나가서 워크숍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빌 게이츠도 생각 주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2번 떠난다잖아요. 한 번 갈 때마다 2주의 시간을 갖다가 빼서 그때는 핸드폰 없이 인터넷 하지 않고 인문 고전만 가지고서 2주간의 시간을 보내는 걸 생각주간 싱크 윅이라고 하는데 싱크 윅. 그 다음에 178페이지는 일기장을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톱이라고 얘기하고요. 혼자만의 산책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스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78페이지 맨 밑에 스톱을 하는 이유는 내 삶에서 큰 그림을 보면서 필요한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생각들을 서로 연결하고 또 그 연결을 확장하여 더 새롭고 구체적인 생각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스톱 활동을 내려면 일기든 메모든 글로 옮기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한 곳에 모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인더 쓰는 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다이어리나 캘린더에 남과의 약속만 잡지 말고 미리 나와의 약속을 잡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으로 빼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도 새롭게 알 사실인데요. 중간 정도에 그런 말 있죠. 진정한 균형이란 직장과 가정이 아닌 자신의 직업과 놀이 그리고 멈춤 사이에 존재합니다. 직업에서 자신의 분야를 찾아내 전문성을 쌓고 그런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 놀이로 충전하고 플레이, 삶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지도를 살펴보는 시간, 스토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워라벨이 아닌 거, 워라벨. 워크와 라이프 스타일의 균형, 이런 게 균형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서 GPS,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일하고 쉬고의 반복이 아니라 일하고 놀고 쉬고 go, play, stop. 이게 바로 이게 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새로운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좋은 지침인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에필로그 남았습니다. 에필로그를 보시면은 186페이지 균형이란 단어가 36살 사장일 적에 제 삶에 훅 하고 들어왔는데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는데 행복하지 않은 건 균형이 없어서 그러네. 주말에 일 안 하고 논다고 균형 있는 삶이 아니지 자네만의 놀이가 필요하대. 그래서 이제 호주의 코치가 놀이가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권면해 줬다는 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87페이지에 간장국수와 우유 데우기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은 비생산적인 활동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88페이지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188페이지 두 번째, 균형의 바탕은 불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35세, 45세의 그 불균형 때문에 인생 후반전이 균형이 맞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내가 몰입을 하고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깼을 적에 오히려 나중에 인생 후반전에 균형이 온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침입니다. 190페이지에도 굉장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균형은 불균형을 발판으로 삼습니다. 20, 30대에 자신의 직업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균형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느라고 정신에 팔려 있어 불행할 새도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직업을 찾고 확고히 다져놓으면 회사를 벗어나서도 당당하게 균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이란 자신만의 일, 즉 직업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직업을 만들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할 적에 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하면 워라밸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력을 갖춰놓고 독립할 그 실력이 있을 적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삶의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접 볼 적에도 그렇죠. 면접 보는 당신 정답은 없지만 오답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 삶에도 정답은 없지만 오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숙연해지는데요. 삶의 오답이란 직장생활 수십 년 동안 야근은 물론 휴가까지 반납하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타의의 직장을 나가게 되거나 자기 직업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삶의 오답이란 평생 남들의 성공 사례만 쳐다보면서 관객의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고 정작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삶의 오답이란 열심히 네트워킹만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 정작 현직을 떠나니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숙연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없지만 오답이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참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195페이지 50세라면 만약 내 나이가 50세라면은 그러니까 이 책은 35세에서 45세 사이 사람을 갖다 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50세라면 어떻게 할 거냐. 직장인이 50세 초반이면 모두 조급해집니다. 많은 분들의 전략은 밀려 나올 때까지 버티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운 좋게도 새로운 자리를 얻어 퇴직을 연장한 친구들을 모델로 삼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자신만의 일을 찾기 위해 다른 일을 시도해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5세, 45세 이후에 이 책을 접한 분들에게는 세 가지를 권면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50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래요. 출근 전 아침이든 퇴근 후 저녁이든 주말이든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고 기사를 써보라고 얘기합니다. 분량은 한 장 정도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에 직면한 자신을 상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글로 적어보는 의식은 현재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50대에 자서전을 써보라고 얘기합니다. 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50대에 자서전을 써보래요. 자서전을 쓸 때는 10장 정도로 부고기사보다는 풍부한 내용을 담아보라고 얘기하고, 삶을 돌아보다 보면 늦게나마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는 소재를 발견할 수도 있고,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삶을 정리해보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득 하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꿈이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맞아. 그게 놓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시 말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부고기사를 써보는 거, 자서전을 써보는 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익숙함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익숙한 것부터 결별하는 방법이거든요. 앞부분에 그 구본영 선생님 말씀 나왔지만, 구본영 선생님의 썼던 대표적인 거, 제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게 바로 그대를 스스로 고용하라 하고, 또 하나가 익숙한 것으로서의 결별.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기 위해서 그런 세 가지를 해보라고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196페이지 마지막에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인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에 삼성생명이 흥미로운 캠페인 영상을 갖다 공개를 했는데 있습니다. 찾아보면 돼요. 저희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사람들에게 건강검진을 한다고 일단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다 한 다음에 결과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의사가 얘기해 주는 거죠.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당신은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아픈 데도 없는데 1년 8개월 말도 안 된다. 7개월 말도 안 된다. 막 난리도 아니고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거짓말이 아닌가 하면요. 건강검진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자는지, 몇 시쯤 집을 나가고 퇴근은 몇 시 하는지, 스마트폰은 얼마나 하고 TV는 얼마나 보는지, 일주일에 회식은 몇 번 하고 술은 얼마나 보고 취미로 다 얼마나 보는지 그걸 다 조사를 해보고서 그 사람의 평균 생존기간을 기준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계산해 보니까 그게 7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얼마 전에 그 데이터도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13분밖에 안 된다고. 그걸 한번 따져보실래요? 진짜 7개월이야 될까요? 전 7개월 안 된다고 봐요.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일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보다도 적은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돌아올 때 후회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가족과 대화하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한 그 시간이 진짜 7개월밖에 안 남았다면은, 부모님께 함께할 시간이 적다면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볼 시간이 그 시간이 없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책에 아까 155페이지에 부고기사 쓴 게 생각나는데, 거기에 엘리자베스 퀴블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증거들을 보러 가십시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원전에 그보다 조금 더 긴 내용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인생 수업 260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이죠. 260페이지, 61페이지 나온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침의 냄새를 맡아본 것은 언제였습니까? 아기의 머리를 만져본 것은, 정말로 음식을 맛보고 즐긴 것은, 맨발로 풀밭을 걸어본 것은, 파란 하늘을 본 것은 또 언제였습니까?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언제나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이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별 아래 살지만 가끔이라도 하늘을 올려다 보나요? 삶을 진정으로 만지고 맛보고 있나요? 평범한 것 속에서 특별한 것을 보고 느끼는가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위기라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와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전화하고 찾아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